예, 안녕하세요. 사배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기획토론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 양재진 교수를 모시고 복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복지의 대전제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우리 그 김낙회, 잠깐 비춰주시죠. 예. 네. 인사하시죠. 김낙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최고의 어떤 조세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프로필을 갖다가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프로필. 예. 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하셨고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하셨고요. 현재 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이면서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입니다. 1983년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12년을 근무를 했고 기획재정부에서 15년을 갖다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을 하셨죠. 그리고 세금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을 아마 한국의 어떤 세금 관련된 제반 어떤 이슈들을 다 총망라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 책을 2019년 7월에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제정책 아젠다라고 하는 책을 그 5명 공저로 해가지고 올 5월 달에 이제 공저를 갖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낙회 우리 실장님이라 부를까요? 교수님이라 부를까요? 뭐 편하신 대로. 그나저나 일단은 이 책을 쓰신 어떤 그 동기부터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갖다 드릴까 하는데. 네.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세금의 모든 것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 책의 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에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때 이제 2013년에 이제 제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세제 개편을 전체적으로 그 해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세제 개편이었습니다. 네네. 그 핵심 내용이 소득세의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난리 났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조금 복잡한 용어가 돼서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도 있을 테지만 한마디로 소득공제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네. 실제 지출액, 예를 들면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교육비를 그대로 소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그와 달리 교육비 지출액의 일정률, 예를 들면 15%를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중저소득자가 훨씬 더 세금 절감이 많아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고 저소득자, 예.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다소 주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세제 개편이었습니다만 실제 세제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공제제도와 함께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예. 일부 계층에서는 세금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뭐 또 하여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분들은 뭐 전혀 뭐 세금 개편에 대해서 네.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세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분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한 지 한 3일 만에 다시 새로이 조정된 개편안을 만들어냈고 그 개편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실제 시행해서 연말정산을 해본 결과 또 정부가 예측지 못했던 그 세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급해서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하는, 그래서 세금이 늘어났던 분들에게 일부를 더 줄여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어떤 개편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이 박근혜 정부 2013년 그때 그때 그 세제 개편 관련된 거를 갖다가 그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아마 핵심일 텐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세금을 크게 올렸다.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 정세는 자제해야 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민주당이 그때 세금 폭탄 저지 장외 투쟁도 했어요. 그때 내걸었던 구호들이 뭐냐면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세, 중산층 서민 설상용 세금 폭탄, 중산층 서민 다 때려잡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그야말로 막말을 갖다 했고, 그것이 또 오히려 많은 어떤 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결국 좌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그런 이 세금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상식과 원칙도 이 통하지 않는 아마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마 책을 갖다가 집필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께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었다면 적어도 그런 불성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때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국민들께 이러한 정책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30년 동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쌓은 어떤 전문 지식과 식견들을 그야말로 애국적인 어떤 그 충정으로 책을 갖다가 서술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그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렇죠. 이것의 어떤 구조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OECD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야 우리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변화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우리 한국의 어떤 세금 구조의 특성과 좀 변화를 국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예컨대 뭐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라든지 뭐 그러저런 그걸 포함해 가지고요. 그럼 세금 종류별 어떤 특성이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실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표를 좀 하나 보시면서 하시죠.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는 우리의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주로 이제 OECD 국가의 이제 평균 수준을 좀 보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경쟁해야 될 국가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국가라 할까요? 그 이제 전 세계에서 G7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들, 미국이나 뭐 독일, 영국, 일본 이러한 이제 선진국들의 제도를 보면서 그들 제도의 강점은 뭔지, 그들 제도와 우리 제도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주로 이제 G7 국가 중심으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하고 이렇게 책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PPT 올려놓고 설명하실랍니까? 그렇죠. 오늘 PPT를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 한국이 지금 조세 부담률은 19.4%고 그렇죠. 뭐 이러저러한 사회보험료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들 포함하면은 그것이 이제 6.99 합쳐가지고 그렇죠. 지금 저거죠. 27.3% 정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저 그렇습니다. 통계는 이제 2016년 통계입니다. 제가 이제 저 책을 쓸 당시에 가장 최근, 그러니까 국제 이제 이 G7 국가와 비교를 위해서 OECD에서 제시한 이제 가장 최근 통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뭐 조세 부담률도 뭐 20%대, 네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률도 한 7%, 한 7.2%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요 2016년 당시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만 네네. 크게 어떤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우선 여기서 이제 그룹핑을 세 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부담 국가, 예. 중부담 국가, 저부담 국가 이렇게 이제 세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부담 국가는 이제 표에서 보듯이 프랑스와 독일, 네네. 요 정도가 이제 고부담 국가.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은 뭐 그래서 당연히 있길 테고요. 북유럽 국가는 당연히 뭐 그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독일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G7 국가 중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고부담 국가에 속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밑에 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세 네, 예. 관련 부담이고 세금과 관련된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약간 옅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4대 이제 사회보험료 부담 요것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부담 국가가 보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현재는 적네요. 그렇죠. 미국과 우리가 이제 저부담 국가에 속하고 일본은 그러면은 일본은 중부담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세는 우리보다 작지만 사회보험 부담이 훨씬 높죠. 네네네. 그런 이제 나라별로 좀 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영국은 중부담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영국은 조세 부담이 훨씬 높죠. 네. 사회보험료 부담은 한 6%. 그렇습니다. 되니까. 이게 이제 나라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보장 지출 이 부분을 사회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느냐 아니면 일반 재정 지출에 의존하느냐 그 차이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얼굴 좀 다시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아까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를 가지고 본다면 이제 프랑스와 독일처럼 고부담 국가, 나머지 이제 영국, 일본, 뭐 이탈리아, 캐나다처럼 중부담 국가, 그렇습니다. 미국, 한국처럼 저부담 국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고민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상식적으로 뭐 중부담 쪽으로 일단은 가야겠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재정 규모, 그러니까 조세 부담, 국민 부담의 수준은 정부가 어느 정도를 지출할 거냐, 그러니까 재정 지출 수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보통 이제 현대 국가들은 대개 이 재정 규모가 크고 적음은 복지 지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뭐 조세 부담, 국민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재정 지출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도 복지 지출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뭐 2020년 기준으로 GDP의 11% 12%쯤 됩니다. 12% 정도 되죠. 예,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OECD 평균이 한 21% 정도, 20.8%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8%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아까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이 18%, 19%일 겁니다. 미국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 그렇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12%대인데. 이게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복지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앞으로 203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OECD의 이제 평균 수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 돼가지고요. 우리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이거 수혜자들이 쭉 늘어나면은 그 현재 뭐 복지 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지금 적어도 중 부담은 몰라도요. 어쨌든 간에 지출 자체가 GDP의 17%, 18%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중복지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뭐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추계 이를 보면 뭐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훨씬 더 이제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저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어떤 복지 지출의 증가 추이를 본다면 네. 중기적으로는 중부담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가 아닐까. 자동으로 좀 중복지가 되는데 재부담 네, 있으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미래 세대를 갖다가 틀어먹든지 뭐 내일이 없는 나라가 네, 맞습니다. 되든지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현재로서는 재부담이 맞는데 네. 근데 이미 구조 자체는 일종의 중복지 그렇죠.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당연히 그러면 미래 세대를 틀어먹지 않고 내일이 있는 나라가 되려 그러면 적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은 중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부담이 그렇죠. 아니라. 예, 예.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 사회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올려야 되느냐. 아니,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네. 이제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어떻게 뭐 다시 표를 한번 올려놓고 말씀드릴까요? 뭐 아니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는 중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자 중부담이라는 것은 뭐 사회보험료가 됐건 조세가 됐건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현재 네. 수준보다는 뭐 4, 5%, 네. 5, 6%포인트를 GDP 대비 그렇습니다. 높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조세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보험료를 통해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네. 믹스해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조세 중에서 어떤 항목을 또 올릴 맞습니다. 거냐.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사회보험료도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야 될 겁니다. 네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조세를 통해서 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이 앞에서 보듯이 네. 주요 국가들이 네네. 조세를 통해서 사회복지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물론 네. 이제 일본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네, 네,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네네. 조세 부담을 이제 앞으로 높여야 된다면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두 번째 그렇습니다. 주제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 요것도 표를 갖다가 표를 올려놓고 한번 할까요? 올려볼까요? 아, 예, 여기 나와 예, 있네. 여기 요 표를 제가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요것도 이제 2017년 기준 표입니다. 이거. 그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사회보험료 부담은 빠져 있습니다. 네네. 조세만 가지고 이제 제가 20%를 갖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GDP의 20%를 갖고. GDP의 20%. 네. 그 조세는 크게 보면 네네. 소득과세 부분이 있고 재산과세 부분이 있고 소비과세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원이 네네네. 소득과세는 이제 소득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산과세는 재산이 되는 거죠. 네, 예, 뭐 소비는 부동산 당연히 뭐 이제 등등. 그렇죠. 부동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소비과세는 이제 소비 행위에 대해서 그 일종의 이제 부가세가 저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이제 있는 거고. 대표적인 소비세. 뭐 그 외에 이제 무슨 뭐 교통 기름에 그렇죠. 붙어 있는 거라든지. 교통에너지 환경세. 네네네. 뭐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좋습니다. 자,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 네. 저 이제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서 이제 표를 보시면 네네. 이것도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좀 특성이 갈라집니다. 네네. 여기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네. 소득과세 비중이 가장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죠. 소비과세 비중이 그 다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산과세 비중입니다. 사실은 재산과세 쪽은 그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 모두에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정 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네네. 그 비중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요, 그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OECD 평균하고 일단 비교하면요. 그렇죠, 예. 소득과세가 OECD 평균은 GDP의 11.3%인데 네, 한국이 지금 8.6%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많이 네. 낮죠. 그죠? 낮죠. 근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OECD 평균이 8.2%인데 한국은 4.8%고 그렇죠. 반면에 법인세는 OECD 평균이 2.9%인데 한국은 3.8%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법인세 비중은 꽤 높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소득세 비중은
거의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60%네, 반 정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재산과세 쪽으로 가보니까 OECD 평균은 높죠. 1.9%인데 지금 한국이 3.1%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재산과세 안에 말입니다. 예컨대 취득세, 등록세가 저 안에 포함이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당연히 포함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은 표가 이제 복잡해서 여기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산과세는 크게 보면 네, 보유에 대한 세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래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에 대한 세금이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네. 부유세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네. 보유에 대한 세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에 대한 세금이 이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네네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상속증여세가 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안에 다 포함되어 그렇게 있구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네. 재산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상당히 얼굴 좀 비춰주세요. 네. OECD 평균에 비하면 높죠. 네네. 높지만 네네. 그거를 보유세와 네. 그 거래세로 이렇게 쪼개보면 네네.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네. 거래세는 높습니다. 네네. OECD 평균보다 비교를 해보면 예. 여기 OECD 예. 평균에서는 네네네. 거래세가 상당히 높고 네네. 아니 거래세가 낮고 보유세가 높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예, 되어 있습니다. 반대죠. 예. 네. 그런 특징을 좀 네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 이제 소비세는 뭐 OECD 평균이 11%인데 다시 비춰보시죠. 예. 우리가 7.5%니까 소비세 분야도 사실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네. 우리의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네네. 각 세목별로 보아도 네네. 낮게 나타나는 건 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저 일반 소비세의 다만, 대표적인 게 네. 지금 이제 OECD 평균이 7.0%인데 우리가 4.3%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낮은데 저 일반 소비세가 바로 부가세가 대표적이죠. 부가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소 좀 성급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재원이 부족해서 네네네. 이제 어떤 국민에게 부담을 늘려야 된다면 네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을까를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표로 직관적으로 소득세는 확실히 올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죠? 예. 올릴 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세, 부가세를 갖다가 올리는 게 그냥 큰 방향이고 법인세는 오히려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그게 거. 일반적인 방향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재산과세는 지금 높은데 재산과세는 지금 보니까 참 놔두든지 아니면 좀 떨어뜨리든지 뭐 그렇죠. 지금 해야 될 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소득세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꽤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 그렇죠. 번?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소득세 비중이 네네네. 불과 4, 5년 전하고 비교하면 3%대에서 네네. 4.8%로 올랐죠. 엄청 올랐네, 그러면. 많이 올랐죠. 자, 저는 왁구, 이른바 왁구, 죄송합니다. 왁구라고 하니까 큰 틀은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소득세는 올려야 된다. 법인세는 떨어뜨리고 재산세는 떨어뜨리든지 놔두든지. 그다음에 소비세 쪽, 부가세나 이쪽은 좀 올리는 게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그 표를 다시 보면서 다시.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순 비교로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G7 국가들이 소득세 비중을 특히 개인 소득세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법인세나 이런 쪽은 낮게 가져가느냐, 재산과세도 보면 왜 낮게 가져가느냐, 이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가 알겠습니다. 예, 설명하시죠. 이제 OECD에서 2006년도, 2008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스 앤 그로우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조세와 성장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거기에 이제 조세 이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세금은 국가 재정을
조달하기, 재정 수요를 조달하기는 주요 세원이니까 뭐 재정 조달에 이제 가장 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네. 재정을 조달하면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네. 같은 세금을 걷더라도 네. 국민에게 어떤 경제적 왜곡을 네, 네. 적게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소위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 네, 효율. 네.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선진국이 네, 네. 되면서 이제 이건 뭐 어느 나라 전 세계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소득의 양극화, 네, 네. 소득 분배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네. 이런 소득 분배 문제를 조세를 통해서 조금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네, 격차를 갖다가 그렇죠. 좀 소득 재분배. 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효율과 공평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제 OECD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OECD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세금은 앞서 봤던 개인소득세 등등등 있는데 네 가지 중에 네. 재산과세 쪽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 내지는 왜곡을 억압을 안 한다. 덜 이런 준다는 얘기죠. 것이죠. 네, 오케이. 재산. 예, 재산세.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러니까 효율 측면에서 보면 빵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법인세는 이익이 그 순이익이 남아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고 순이익이라는 거는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거를 갖다가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 소위 이제 네. 이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후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세금이 많아지면 세후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제 그런 예, 부분이 법인세가 제일 꼴찌네. 네. 효율 그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공평 아까 네. 이제 분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분배 측면에서도 재산과세 그다음에 소득과세 이런 쪽이 상당히 유용한 세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한 공평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영어로는 에쿼티죠, 그죠? 그렇죠. 이퀄리티는 평등이고, 네네네. 에쿼티는 보면 합리적 불평등이라고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렇죠. 예, 예. 그 불평등 격차를 두는데 그것이 그렇죠.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차등을 둬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평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균등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보면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 공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네, 설명 네.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 공평, 이제 수평적 공평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있다면 네네. 그 소득이 어떠한 소득이든 네. 동일한 잣대로 세금을 과세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을 갖다가 네. 예, 버는데. 네. 그게 예. 뭐 내가 일을 통해서 벌건 네네네.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벌건 그 소득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하게 과세하자. 또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네. 근로소득,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급생활자가 있고요. 네네. 사업소득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봉급생활자가 버는 1,000만 원이나 네. 이 사업소득자가 버는 1,000만 원이 동일하게 과세해야 된다. 이게 네. 이제 수평적 공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은 네. 이제 이게 이제 분배와 관련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직적 공평은 이제 소위 이제 재분배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부담 능력에 비해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그렇죠.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 예를 주시죠.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버는 이제 우리 우선 이제 비례 세율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례 세율은 이제 동일한 세율입니다. 단일 세율. 네네. 그래서 근데 소득세가 10%가 예를 들어 10%라고 치면 네. 100만 원을 버는 분과 1,000만 원을 버는 분이 있으면 10% 한 사람은 10% 하면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이죠. 원이죠. 네. 그러면 소득 대비 10% 그냥 단순 부담한 겁니다. 그러면 네네. 재분배 측면에서 보면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그렇죠. 내가 90만 원 소득이고 이쪽 900만 원 소득이 90만 원 있거든요. 소득, 900만 원 소득이니까 네네. 실제 가처분 소득의 소득 대비 가처분 네네. 소득의 변화 비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진 세율이 되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10%와 50%가 있다고 하자고요. 네네. 이제 100만 원 버는 분은 10% 소득세를, 네. 1000만 원 버는 분은 이제 50% 소득세를 한다면, 네. 100만 원 버는 분은 10만 원 세금을 내고 가처분 소득이 이제 90만 원이고, 네. 1000만 원 버는 분은 500만 원 세금 내고 500만 원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드네. 많이 줄어들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직적 공평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적인 세금을 통해서 네네. 소득의 격차를 상대적으로 좀 줄여주자. 이래서 소득적분배를 이루겠다. 이게 이제 수직적 공평. 지금 이제 효율과 공평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리고 공평의 핵심 내용에는 이제 누진세율, 바로 이제 누진세율인데 네. 이 부분이 일단 전체 문명 국가들의 어떤 상식이라고 네. 봐도 되죠. 그렇죠. 그건 이제 일반화된, 보편화된 네네, 상식입니다. 보편화된.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누진율의 정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정책 판단 요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공평 측면에서 보면 재산과세, 개인소득세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우월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법인과세, 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소비과세. 소비과세는 소득 분배와 측면에서 본다면 좀 빵점이라고. 이게 이제 2008년에 지금 이제 OECD 나온 아주 유명한 보고서의 네, 결론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게 입각해가지고 그 선진국이나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조세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러한 이제 효율과 공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네네. 이제 OECD 아까 평균과 비교했듯이 네네. 그 상황에서 소득세는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예, 좋습니다. 왜? 공평. 소득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분배 수준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예, 볼 수 좋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네네. 분배 측면에서 좀 높이자. 높인다. 재산과세는 사실은 네. 효율 측면이나 네네. 뭐 분배 측면이나 다 우월한 세금이니 네. 재산과세는 좀 높여야 되겠다. 다만 네. 재산과세가 아까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과세는 보유과세와 거래단계 과세가 있습니다. 네네. 보유단계 과세를 의미합니다. 네네네. 이게 재산과세를 하는 네네네. 부분은 그 보유단계에 대한 세금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세는 사실은 OECD 국가보다 우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G7 국가하고 비교를 해도 네네. 우리가 좀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인하를 하는 추세죠. 인하를 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다시 이제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이제 이 국가 간의 조세 경쟁을 네. 합니다. 네네. 조세 경쟁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법인세율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예, 예.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깎아줘야 기업들 유치가 잘 낮게 되니까. 해야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법인세율을 낮췄던 건데 네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21%에서 25% 또는 뭐 28% 지금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경쟁 측면에서 보면 좀 열의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미국이 제안한 것이 유럽 국가들한테 야 이제 법인세율 우리 최저한세율을 좀 두자. 그 배경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5%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거 글로벌 아닙니까? 최저한세 그죠? 15% 이제 바로 그런 얘기. 어떻게 15%로 채택될 가능성은 그거는 뭐 거의 합의됐다고. 아, 합의됐다고 봐야 네네.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네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한국은 좀 많이 내려야 되겠네 법인세. 아니요. 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네네. 어느 나라나 최소한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이상? 우리는 뭐 좋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22%니까 네. 뭐 상관없죠. 좋습니다. 그 이제 네. 법인세는 그렇게 됐는데 자, 네. 앞에 이제 말씀하신 소득세하고 이제 재산 그렇죠. 과세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말씀 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좀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소득세 분야에 들어가서 네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그러니까 소득 계층별로 네네.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네네. 소득 유형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예를 들었던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네. 이게 이제 합쳐서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소득과 또 한편은 이제 그 소위 자산소득.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데가 투자를 해서 네네.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배당을 받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주식 양도차익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을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습니다. 자산소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네. 동일한 잣대로 취급할 것이냐, 달리 취급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자산소득도 금융소득과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 금융자산과 관련된 소득, 이게 이제 이자 배당이죠, 그죠?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은 양도소득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동일한 잣대로 놓고 볼 거냐, 달리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럼 아까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가능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짧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요게 표를 하나 좀 보시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과 네. 이제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합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가 비교를 한 표입니다. 네네. 이제 요거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소득을 판단한 인식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건 단순 추이 정도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정확한 뭐 이렇기 네,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와서는 안 되는 이제 좀 네네. 통계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큰 추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자 소득계층별로 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한 87%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로소득세만 본다면 한 75.8%.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니까 일본이 81.9%고 미국은 뭐 69.8%.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영국, 독일 뭐 대개 50%대입니다. 그러면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상위 소득자의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 상위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이렇게 비중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자 정세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위에 표를 보면 위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에 그림에 보면 5분위 이제 이거는 이제 5분위라는 건 상위 20% 소득자들입니다. 90% 정도의 이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4분위만 가도 벌써 7.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분위는 1.9%고요. 저는 이 3분위와 4분위 쪽에서의 부담 비중이 조금은 좀 늘어나야 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5분위의 소득세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에서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3분위, 4분위에서 좀 그 부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이 3분위 이상 이 중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OECD 국가, G7 국가들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뭐 서민 중산층 정세니 뭐니 해서 오만 가지 정말 당연합니다. 정치적으로 저걸 갖다가 반발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분명히 명백한데 정치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어떤 저항을 갖다가 받겠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국가가 정부가 저렇게 안 가면 뭐 앞으로 지속 가능한 나라가 안 되죠. 그러면 소상하게 이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필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소득 위험 간의 문제입니다. 소득 위험 간에 혹시 표가 있습니까? 그거는 표가 그거는 표를 만들지 않아서. 그럼 말씀하시죠, 뭐. 그거는 그냥 그 소득 위험 간의 이 부분은 G7 국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미국 이 G7 국가들은 네네. 금융소득이든 노동소득이든 뭐 자본이득이든 네네.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관된 기준으로 네네. 통일된 기준으로 과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오고 네네. 있는데 일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종합과세합니다. 네네. 거기에 예외가 있다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네. 자산에 대한 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요거에 대해서만 특례세를 네네.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한다 이런 네네.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다 과세합니다. 네. 동일한 잣대로 과세합니다. 자, 한국은 어떤지 지금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 기준이 없습니다. 아, 한국은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다르고요. 물론 종합과세 방식을 하지만 네네.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네.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해서 네네. 동일한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실제 세부담이 다릅니다. 네네. 물론 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항변은 네. 이제 자영사업자들은 소득을 다 100% 노출 안 시키지 않냐. 네네. 근로소득자는 100% 노출되지 않니. 네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를 통해서 네네.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이 맞지 않니.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그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만 네네. 뭐 우리나라의 이제 자영사업자들도 이제는 소위 이제 과표현실화, 네. 세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 신용카드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네. 걸로 통해서 상당히 어떤 예, 그래서 소득이 예, 정확하게 추산이 어느 되죠. 정도 뭐 이제 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사업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네네.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있고요. 또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보면 이자와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류과세, 네.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본이득, 예를 들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주주,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3년이 돼야 이제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네. 세율이 20% 세율입니다. 네네. 우리 이 근로소득은 6%에서 45%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6%에서 45%를 하는 이 세율을 주식양도차익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단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통합소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다 누진율을 갖다가 그냥 적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 네. 캐나다 이런 네.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방금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고요. 이제 독일, 일본 이런 네. 나라들은 달리합니다. 그걸 분류과세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가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네네. 별도로 이제 네네. 차등과세를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이들 나라의 경우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네.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네. 크게 보면 소득과세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세금을 부담을 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네. 큰 화두고요. 네네. 두 좋습니다. 번째는 소득 유형별로 네. 차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동일한 잣대로 할 것이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소득세가 형평 네. 이것을 추구하는 거라면 네. 모든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 다만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네. 세제상의 약간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쪽이 저는 방향성에서는 맞다. 즉 미국 방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소득과세를 좀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재산과세에 대해서 네. 큰 방향 설명해 주시려니까? 재산과세 쪽은 이제 우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네. 거래 단계 세금은
줄여준다. 네, 취등록세 등.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 그 근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단계 세금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형평 측면에서도 우월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단계 세금은 높이는 것이 가급적이면 높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세는 이게 거래세 부담이 많으면 거래를 그렇죠. 막는 그렇습니다. 사고 팔고 해야 이제 시장 기능이 작동할 텐데. 그렇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런 참 문제가 있어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조금 높이고 거래세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이제 기본 틀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소위 이제 뭐 집값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몰입돼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보유세를 높이고 재산 거래세를 낮추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전 세목을 다 부동산 보유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지금 그러면은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갖고 있기도 힘든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 본질적인 어떤 조세의 본질에 맞게 이 좀 재산과세 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고 재산과세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과표 현실화율.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 문제도 있고 과표 현실화 문제도 있죠. 이제 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시가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거 보면 한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을 뭐 한 80% 내지 90%로 높이는 이게 사실은 그 부동산 세제에서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또 토지 이거를 각각 달리 뭐 연차별로 이렇게 그 좀 과표 현실화율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은 뭐 한 7년, 5년, 그다음에 뭐 그 이제 9억 이하 뭐 중저가 주택은 뭐 10년, 그다음에 또 단독주택 같으면은 또 뭐 최대 15년, 토지 같으면 뭐 8년 이런 식으로 그 90%까지 달성하는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 문제는요. 시가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한 어떤 상품은 시장 가격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토지와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가격을 알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한계는 있죠. 참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장 가격 자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최근에는 보니까 뭐 어디 이제 부산에 있는 아파트는 뭐 중국인이 들어가 가지고 한 보통 시장 가격 9억쯤 한다고 하는데 그걸 17억에 막 사가지고 막 올리고 예컨대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시장 가격을 갖다가 책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갖다 감안해가지고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완충 장치를 두는 건데. 그 이제 조세 재정학자들의 이제 견해 이제 뭐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이제 영국의 그 멀리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평가하는 것 중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평가 체제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다. 오호.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네. 그래도 실제 이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네. 그거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좋습니다. 우수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도 일면 공감하면서도 네.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 가면서 그 시가에 근접하게 네.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네, 좋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종부세나 뭐 재산세 문제는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는 뭐 위헌 시비를 비롯해 가지고 네. 또 종부세는 재산세에 그냥 통합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 같은 네, 경우 네, 그런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종부세가 원래 이제 태어나게 된 배경이 네, 그 이제 어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어떤 공평한 부담 네네, 이 측면 하나와 네네, 부동산 가격 안정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목표로 해서 출범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비교해 보면 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를 합니다. 네. 종부세는 인별로 음흠. 그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합산해서. 재산을 합산해서 이제 과세하는. 그래서 이제 누진세율로. 네. 물론 재산세도 누진세율이 있습니다만 네네. 누진세율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재산세는 물건별로 하고 종부세는 인별로 한다는 데 인별로. 크다는 차이가 있는데 네. 종합부동산세가 실제 2007년에 그때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굉장히 네네. 많이 뛰고 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가격 안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때의 정책은 사실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네. 지금 현재도 저는 마찬가지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가격 안정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네. 반면에 이 가격 안정을 하겠다고 종합부동산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율이죠. 네네. 뭐 2주택, 3주택자에 네네. 대해서 뭐 6%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음흠. 상당히 좀 과한 약탈식.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네네. 또 이 그 부동산 형태 간에도 또 차별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음흠. 소위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 나대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 세율 3%입니다. 네. 주택은 6%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는 음흠. 비업무용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소위 투기자들입니다. 주택은 투기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은 조금 멀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네네.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투기 개념이 많이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투기적 행위를 했다. 음흠. 주택은 6%, 나대지는 3%. 어딘가 좀 이상하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드는 네. 것은 이게 뭐 나대지에서도 또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고 뭐 나대지라 하더라도 뭐 태양광 뭐 발전 설비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네. 뭐 이상한 뭐 저 나무나 뭐 이거저거 심어가지고 무슨 뭐 임업 네. 뭐 임업 뭐 목장이다라든지 뭐 당연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그렇죠. 뭐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제 정부가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세제 자체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재산과세의 모습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요, 그 혹시 상속 정려세 문제 있잖아요. 네. 그 상속 정려도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상속 정려할 때도 기업 지분을 네. 할 때도 있고 그다음 부동산을 상속 정리하거나 현금을 네. 상속 정리하거나 뭐 이렇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업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는 뭐 이제 그 과세의 정당성을 소위 이제 출발의 공평에서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부자 아빠를 둔 아들, 자식이 소위 가난한
네. 부모를 둔 자식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자산을 상속받음으로 해서. 근데 근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네. 좋은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상속을 시키고 좋은 네트워크를 상속시키고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네.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측면에서 그렇죠. 보면 좀 안 맞습니다만. 근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 끝까지 잡는 불가능하고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네. 좋은 교육 기회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렇죠. 라는 것이 이제 공감대가 좋은 있는데. 뭐 어떤 지능이라든지 네. 문화라든지 그렇습니다. 관계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어떤 학벌 또는 뭐 어쨌든 교육 네. 뭐 이거는 이제 자 높으라. 네. 이건 어떻게 할 수 어떻게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남은 이제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자산이다. 네, 그렇죠. 자산은 그래도 좀 걸러야 되지 않겠니? 음흠. 그게 이제 상속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든 이제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네. 그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음흠. 그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그 개인의 역량을 자기 자식에게 네네. 넘겨줌으로써 네. 소위 이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겨줌으로써 기업을 지속시키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이익이죠, 또 그게. 네,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또 뭐 네네. 그러면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됨으로 인해서 기업이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이 막 나옵니다. 네, 막 쪼개지고 네, 그다음에 네. 상속세 내면서 지분 네. 팔고 하다 보면은 뭐 기업이 흩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가치가 충돌하는 거죠. 네네.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출발의 공평이라는 걸 가지고 음흠. 그 단순히 기업의 오너의 아들이란 이유로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니? 불공평하지 않니? 이러한 한쪽의 시각이 있는 반면에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래도 기업이 지속해야 되지 않겠니? 출발의 공평을 따지다 보면 기업이 무너져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그러니까 효율과 공평이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맞습니다. 그 어떤 그런 고민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은 이제 기업 상속입니다. 네네. 가업 상속이라기보다는 네. 기업 상속을 통해서 네. 이런 그 어떤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우리도 네. 이제 독일이나 일본을 네.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기업 상속, 가업 상속이라고 하죠. 네. 가업 상속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네. 시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네네. 여전히 정부는 음흠.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세제실장할 때도 동일한 입장이었었고요. 왜냐하면 네네. 두 개의 입장이 다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네. 어느 쪽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네. 적어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음흠. 큰 틀에서 보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업 상속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위 강소기업을 키운다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네네. 다소 출발의 공평이 좀 훼손되는 일이 있어도 네. 이런 그 가업 상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네.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시간이 거의 60분, 1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금의 모든 것에 이게 아마 한국에서 세금 관련해가지고 거의 제반 이슈들, 제반 고민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오늘 한 거는 이 책에서 극히 일부분만 했습니다. 아마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몇 방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냥 주요한 어떤 이슈들만 이렇게 큰 방향하고요. 주요 이슈들만 좀 짚어봤는데요. 이 책을 갖다 꼭 한번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이게.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아마 더 이상 이슈를 갖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꼭 좀 못한 거나 꼭 그 저자로서 애국적 열정으로 이제 이 책을 쓴 저자로서 꼭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지만 네. 충분히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금의 모든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조세 정책을 조세 구조를 한마디로 환골탈태하자라는 것이 제가 세금의 모든 것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느 정치 세력에서도 그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G7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조세 구조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도 G7 국가가 하듯이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설사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댓글도 좀 있을 텐데요. 일단 댓글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반응, 그거는 오늘은 뭐 어떻게 좀 하기 어렵고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 댓글의 어떤 질문이나 반응들을 받아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이제 답변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연속기획 토론에서 오늘 세금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저번에 복지를 했고 세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교육에 대해 가지고 짚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속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11시 10분에 대한민국의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의 길을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